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살아 돌아오셨네. 뭐 그렇습니다. 한 2주 잘 조용히 있었더니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 쉽게 하면 재신임, 일종의 예. 재임명. 네.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일단은 원래 대변인단 임기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예. 대표님 체제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단 너무 훌륭한 활동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의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원 재신임 되는 것으로 재임명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인적 쇄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30대 당직자들을 인적 쇄신해라라고 하는 뭐 그런 요구가 한 3주 전쯤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여러 좀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싸우는 대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임명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논지에서 어제 최고위 의결이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네. 원래 한 30-40년 전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당 대표가 있으면은 대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대변인들이 사실은 한 30-40년 전만 하면 이게 당내 당 서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아무나 못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기억나는 대변인 박희태 예. 전 의원. 뭐 아주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고 뭐 검찰에 있을 때부터 뭐 공보관 업무도 하시고 해서 대변인 적격이다 뭐 이래서 이제 선수도 많이 올라가시고 했는데 지금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이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일단은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의 어떤 리그를 좀 조정을 했다,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상근 여부예요. 본청에서 계속 상근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대표나 이 주요 관계자들의 여러 일정과 이런 브리핑 등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구분되는 역할을 과거에는 대변인들이 다 똑같이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 옆에서 항상 같이 사진 찍히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대변인을 이 당직에 꽂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디어 대변인 그것 좀 분리가 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혹은 이제 대표의 일정 그 자체를 소화하는 걸 넘어서 이제 미디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뉴미디어나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우리 국민 지지자 당원들이 계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당의 입장을 설파를 하고 우리 당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디어 대변인 도입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기존에 뭐 오세훈 시장이나 네. 뭐 부산의 이성근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 어제 뭐 페북에 또 이상한 걸 올렸던데 왜 이런 기존 정치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이런 청년 새로운 어떤 차세대 주자 이런 미디어 대변인 왜 불편해하죠?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협? 어떤 위협이요? 예. 기성정치 문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틀을 깨는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성정치 문법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반발 뭐 요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예전에 그냥 조중동이 하라는 대로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이제 관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적당히 정치가 되는 그런 구조였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입증이 됐잖아요. 민주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팟캐스트를 비롯한 뉴미디어 전국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게 철저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뉴미디어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전 활동이 이제 장려가 되는 분위기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미지 관리되고 뭐 적당히 그냥 뭐 당원들 뭐 소구를 안 하더라도 자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좀 당의 실태가 좀 젊은 층들을 기반으로 알려지는 것이 뭐 불편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 중심으로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제가 그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도 없고 당의 좀 내부적인 이야기들 우리 당원들과 소통 공감하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기만 하는지 당연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다 정도로 제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질문하는 거는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에 뭐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역사를 보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좋든 싫든 대한민국 정치계의 메인스트림은 보수 우파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두 번의 탄핵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메인스트림, 즉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챔피언은 권투 복싱으로 비유를 하자면 챔피언은 대충 이 도전자가 덤비면 잽 좀 날리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점수 좀 따면 이길 수 있는데 네. 도전자는 그냥 얼굴에 그냥 펀치를 엄청 맞으면서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려드는 선수들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 대변인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기존에 정치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럼 굉장히 퇴행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런 레거시를 통해서 저희는 본투비 대통령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태생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는 그때 그 레거시가 정말 많이 쇠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됐죠. 정확히는 아니 이런 우리의 레거시를 이 우리 정당에서 몸담았던 2세, 3세들이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가게 되면서 비유하자면 몰락한 재벌 3세들만 지금 가득한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어떤 정당이 어떻게 일구어졌고 어떻게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원래 잘 나갔는데 외부 기인만 하면서 너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더 적폐로 규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구태로 규정을 하는 역설적인 그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능하고 몰락한 재벌 기업의 3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바로 세우려면은 더 혁신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말로는 혁신을 얘기하지만 그 대안이 전혀 혁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혁신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우는 것이지 그 어디에 혁신이 있습니까? 우리 하던 대로 언론 뭐 지적 따라서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뭐 그런 문법을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지 잘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지율을 가장 고가했던 것이 이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불리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도 거의 전 언론 사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고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종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이 그런 언론 지형을 파고 튀어나와서 결과적으로 과반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 경이로운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변화한 지형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또다시 자기 부정을 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성 언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당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식의 문법만 가지고는 집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 기성 언론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과하라고 사과하고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떠밀려 들어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된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변화를 거부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 결의문 채택 전후로 상당히 많은 이 의원총회를 통한 당대표에 대한 이른바 잡돌이들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성문법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당대표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당신들이 하자라고 하니까 해보자라고 한 건데 왜 반등 못합니까? 이게 제 질문인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중도층이 지금 유입돼가지고 저희가 민주당을 역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저는 참 황당한 것이 그 장덕 대표가 본인의 노선을 간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노선에 타협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도 장덕 대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당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제가요 지난번에 그 장동익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2일째, 4일째, 6일째입니까? 제가 3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랬었죠. 6일째 갔을 때 장동익 대표가 그냥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었어요. 그랬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한 20여 년 전에 진짜 물하고 소금만 먹는 그냥 알 단식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6일째부터 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 검은 커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7일째쯤 되면 정신을 잃죠. 쓰러지죠. 네. 그럼 119 실려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장동익 대표가 6일째 제가 갔을 때 제가 모 국회의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모 국회의원하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그 현재 건강 상태를 좀 설명해 달라. 제가 이름은 대충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섭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현장 스케치를 하다가 이제 우리 스텝을 통해서 저 사람 모시고 와라. 네. 인터뷰하기로 돼 있다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아 유튜브인지 몰랐습니다. 저 인터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저 국회의원은 누구하고 인터뷰하는 거지? 즉 재래식 언론하고 인터뷰하겠다 이겁니다. 유튜브는 인터뷰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뻥쳤어요 솔직히. 네. 저 제정신이냐 저 사람. 지금 자기 당 대표가 단식하는 현장을 재래식 언론은 잘 안 보여주는데 짧게 보여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는 그냥 몇 시간씩 보여주는데 거기 나와서 건강 상태 설명하라는 그 인터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라 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네. 결국은 왜 했느냐? 그 당대표의 건강을 설명해 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가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결국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명색이 저 지상파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저 재래식 언론에서 있어봤고 지금 뉴미디어 콘텐츠 1인 콘텐츠 그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이 언론 매체나 이 매체를 보는 그 어떤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는 시각이 국민의힘 배지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맞아요. 재래식 언론에 나가면 내가 어깨 뽕 들어가서 뭐 좀 내가 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의 언론,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건 뭔가 좀 내가 좀 함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아주 퇴행적이고 시대 퇴물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들이 나가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너무나도 보기가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우리 당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력 경력 몇 줄 공천 심사 받을 때 내가 앞세울 만한 내 좋은 이력 몇 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30대인데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봤고 저 당대변인도 해봤고 오디션 출신이에요.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청년이고 나이도 젊고 실무도 해봤고 스피커도 해봤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당에서는 우월 전략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면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무슨 뭐 강성 당권파다라고 하는 프레임 씌우시는 분들이 아이고 건실한 청년이고 이 사람 뭐 똑똑한 청년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적인 예시인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 싸우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중궁궐에서 싸움하는 장수들한테 전쟁 지면은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공급을 해주고 어떤 인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장수들만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상은 구중궁궐에서 받고 벌은 장수들만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재래식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형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미디어에 출연하다 보면요 당연히 여러 어떤 말들을 하게 되고 수십만 수백만 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마디를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다라고 하고 내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이분들이 싸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당에서 보신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는 이 당이 존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굳건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싸운 거예요. 제가 기성 언론에서도 무슨 뭐 극우다, 무슨 내란 동조를 한다, 비상계엄 직후에 정말 앵커들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처절하게 싸운 이유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만, 아니 싸워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안 싸우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구중궁궐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면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전면에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남겨진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게 싸운다. 너무 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안 싸우고, 강성일 때가 있죠. 보니까 내부에서 싸울 때는 강성이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정작 민주당이랑은 싸우지 않으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꼬리표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당의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또 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바로 이 카운터파트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집권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총리가 매불쇼 나가고 무슨 국회의원이 뭐 김어준 방송 나가고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평가에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법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바람직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략을 따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네.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죠. 왜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지금 전반적인 기류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이런 문화, 이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타파하지 못하면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이게 저는 복싱, 저 어릴 때부터 그 홍수환 선생님의 그 7.8기, 또 뭐 제 어릴 때 건투 선수 많이 봤습니다. 뭐 유재두 선수, 뭐 또 뭐 여러분들, 또 뭐 장정구 뭐 선수, 뭐 이 그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대중들이 환호하고 시청률 막 올라가고 막 네. 박수 치고 난리 났잖아요. 80년대 제 어릴 때인데, 싸우지 않으면서 챔피언인 것처럼 이 아웃복서 실실 도망다니고 이러면 그 별로 인기를 얻기가 어렵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구속되면서 막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2%까지 올라갔어요. 언론에 보도된 게.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누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삭발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었어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0년 그 총선 때 총선 백서를 제가 그때 입수해서 보니까 그런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당이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딱 그거예요. 50대 영남 출신의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에서 정치 좀 배지 달고 이러면은 50대에 경상도 출신의 아주 경력이 화려한 장차관쯤 돼야 이 배지 다는, 아니 장관까지 한 사람이 왜 싸우겠습니까? 국회 들어와서 박민영 대변인 이런 사람을 국회에 집어넣어야 막 싸우고 상임위여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이런 발언도 하지, 장관까지 해서 자기가 그 부처에서 다 선거한 사람들이 그 모여 앉아가 뭘 싸우겠어요. 싸우지만 않는 걸 넘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게 뭐 가진 게 많아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요 평생 시험 쳐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고, 시험 잘 보면은 세상이 편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정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존의 법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니 정치는요 주어진 시험지 푸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지를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법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법을 구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 이상한 것들 되게 많아요. 법 왜곡죄가 어쩌고 사심죄가 어쩌고 기존의 틀을 깨고 나라 말아먹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그거 하고 있고요.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지지를 받으면요, 그게 뉴 노멀이 되는 겁니다. 지지를 못 받으면요, 아무리 기존의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미사일구를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 경험칙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환경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치가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우리말이 맞다고 국민들께 어필해서 표를 받아서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료들을 움직여야 되는 게 정치인 건데, 관료들이 들어와서 정치인들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너네들이 틀린 거야. 하던 대로 해야 돼. 법이 정해져 있잖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이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 룰을 밖에 나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관료들만 있는 정당이란 건 필요하지가 않아요. 관료제는 모든 대의제 시스템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관료들은요, 그냥 붙여가면은요, 국가가 고용한 관료들이 있어요. 관료들이 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요,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문제인식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려서 제도권의 언어로 해결하는 게 정치입니다. 관료제 정당이다, 공무원당이다, 그 자체가 정당의 원형을 지키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혁신을 얘기할 거면 정당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고리타분한 문법들을 타파하는 게 혁신이지, 싸우는 사람들 악마화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혁신인가? 요거는 정말 정당이기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아주 좋은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하게 되면, 제가 무슨 뭐 자격 시험을 치러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치러 들어갔어요. 근데 시험 감독관이 굉장히 컨닝하는 학생들을 감독을 하지 않아. 그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험을 다시 한번 칠 각오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감독관님, 저기 시험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감독하지 않으세요? 저는 시험 이거 못 칩니다 라고 책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붙여 앉아가지고 내 시험만 잘 치면 되지, 뭐 누가 뭐 부정을 저지르든 저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시험만 잘 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시험을 내년에 한 번 더 치더라도 이 시험이 부정하고, 그럼 책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심의 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내려면, 쟤 광경파야, 그러니까요. 쟤 극우야, 극우. 아우, 저 위험해. 저런 애들 들어오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왜 골치 아프겠어요?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뭐 해먹기 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치, 대한민국 정치사 한 40, 50년까지만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 보수 정당 계열에 있다가. 그래서 말 잘 듣는, 뭐 제가 관료 출신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입 꾹 닫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처음 쓴 책, 그 공감으로 집권하는 그 책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일반미와 정부미의 차이. 네. 국민의힘당 이 보수 정당 계열은 정부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정부미는 좀 맛이 없어요, 솔직히. 정부미 아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부미 알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미는 오래된 쌀을 정부가 비축해 놓은 네. 쌀이잖아요. 정부미는 일반미에 비해서 밥을 해놓으면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이 국민의힘당에 일반미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부미가 아주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부미도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미가 더 들어와야 돼요. 일반미. 박민영 대변인 같은 이런 품질 좋은 일반미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너무 훌륭하시고 좋죠. 그런데 그 정당 이력이나 정치 경험이나 선출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공직에만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그 입당을 하고 바로 출마하는 이런 사례를 제한을 하는 것이 이를테면은 그런 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107명 중에 약 40% 정도가 이른바 관료 출신이시라고 해요. 물론 관료 출신이더라도 뭐 정당 이력이 있거나 뭐 정치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냥 판사하다가 바로 입당하고 검사하다가 바로 들어오고, 맞아. 혹은 뭐 관료하다가 바로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요 100에 99가
이 어떤 그분들의 경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대중을 설득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론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도 자신의 세계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왔던 그 경험칙 안에서, 나 이 룰 안에서, 나 우리 기숙사의 어떤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루틴한 일정만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조금 배제하고 오히려 더 야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말이 야생인 것이지 그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성화가 나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 설명 자료 내라,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고 카드뉴스 만들고, 그 땡이에요. 전혀 국민들과 공감하고 설득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 다음에 선출이 안 되기를 합니까? 공천 탈락을 하기를 합니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인구조 자체가 싸워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 진짜 이게 혁신이구나. 우리가 정말 탁상머리 이제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그런 것이지. 아니 와가지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목소리 내고 국민적 어떤 당원적인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행보를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성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도 퇴행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그 공무원 관료들 소중한 자원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전문위원으로 쓰거나 당연하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공청회 열었을 때 초청드려서 우리가 자문 구해도 되고요. 맞아요. 특보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고 다른 하는 문제죠. 거예요. 정치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지 전문가들이 와서 페이퍼 쓰는 게 정치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걸 저희가 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당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이 저는 앞으로 한국 우파 정치를 주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게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중에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드리는데, 제가 1981년도에 참 오래전 이야기야. 한 45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마고무 기차표 운동화를 신다가 갑자기 나이키 신발을 한번 신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이키 신발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 나이키 신발은 아주 생소한 물건이었는데, 나이키 신발 안으로 저의 발을 쏙 집어넣는 순간 어떤 걸 느꼈느냐. 아, 이건 신발이 아니다. 이거는 신발이 아니라 이건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할까? 이 신발은 가볍지요. 나의 발을 쫙 이렇게 감싸주지요. 너무 푹신푹신하지요. 땀도 잘 빠지지요. 그동안 신었던 그런 국산 신발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기차표, 칙칙폭폭 기차표, 또는 그 이전에는 고무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꾸 신으라고 하니 유권자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난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프로스펙스 이런 거 신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즉 이 글로벌 트렌드의 상징적인 건 뭐냐면 당원 중심주의의 대중 우파 정당의 등장인데,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드디어 터진 거예요. 본물이. 아 이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땐 좀 긴가민가 하다가 애국심이 투철하신 50, 60, 70, 80 어르신들이 광장에서 버티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퍽 탄핵되니까 10, 20, 30이 다 튀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박민영 대변인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당이 대혁명이 일어나서 당원이 중심되는 대중 우파 정당이 지금 완전히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미국에 뭐 유행하면 한 달 만에 직수입되는 나라인데, 네. 이게 지금 직수입되는 걸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민영 대변인 강경해 안 돼라고 하는 퇴행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행 세력을 확실히 청산하려면 2028년까지 잘 네. 버텨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사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당에서
중도층이 어쩌고 지금 뭐 외연 확장이 어쩌고 산토끼를 잡아야 되고 집토끼는 어차피 찍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여전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분들 중에 한 80%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그런 문법으로 해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딱 보이고 있잖아요. 장덕 대표가 정말 강건하게 자신의 입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우리 당이 탄핵당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골든크로스 목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일부 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진짜 보이기도 했었을 정도로 우리 당이 정말 싸우는 정당일 때 국민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중도가 됐건 보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파이팅을 하면서 같이 싸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중도 무슨 뭐 사과해야 되고 뭐 절연을 해야 되고 뭐 누구누구 내보내야 되고 이런 기성 국민의힘 문법으로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내몰리다가 장동혁 대표의 방향이 틀렸으니까 나가라라고 만약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중도만 바라보는 뭐 중도가 좀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입증되지도 않고 전혀 지금 지표상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가상의 존재들만을 쫓는 사람들이 다시 뭐 당권을 잡고 정치한다고 해도 2028년까지 버틸 동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싸우는 사람들 찾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예요. 예전 문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대선 이겼습니까? 그때 20%대까지 정말 그 옛날에 그냥 그 구태의연한 그 선거 방식 그대로 선대위 대충 그냥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필두로 꾸려놨더니 20%대까지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이대남 바람 한창 불면서 우리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신지의 영입이니 뭐니 페미니스트 영입이니 그런 거 하나둘 터지면서 곤두박질 쳤는데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판 자체를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대본부장 권영세,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원희룡 두 사람하고 그 김종인 선대본부장 다 해촉시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계라고 불렸던 중진급들 의원들도 직함 없이 다 이선 후퇴를 했고 그때 전면에 세웠던 것이 청년보좌역이었습니다. 청년보좌역을 앞에 세우고 김종인 같은 그 옛날 정치인들을 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 딱 이렇게 필두해가지고 정말 슬림하고 간소하게 선대위 바꿨거든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지지율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우리 당이 어떻게 했을 때 성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와 방향을 취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는지가 이미 너무도 명징해요. 네, 과거 문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지가 되나? 그래서 지금의 이 어떤 크고 작은 오르내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이 알량한 구시대 기득권 가지고 틀어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보면 고무신, 집신 못 신습니다. 이건 그 원시적인 수준의 고무신, 집신 신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세대 교체를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은 바로 퇴행적인 퇴물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아우성, 마지막 함성이 지금 들려오는데 뻔히 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한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다가 훅 날아가 버려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여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의 어떤 뭐 공관위가 다 100%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죠. 그 부분과 이것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까지 뭐 이게 사퇴하라 뭐 이런 주장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제가 대표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경이실까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육선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정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재선 당대표인데 초재선 정도 되는 이 역량의 공관위원장을 모셨다면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선수들한테 휘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들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왔을 겁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위원장 42년 정치했거든요. 예. 우리 당에서 가장 경륜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실 위치에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오로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모셔온 것 같아요. 그런 고충이 읽히는데 예. 그랬더니 이제 재선 당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다소간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당대표도 조금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게 좀 읽혀요. 그래서 네, 일부는 장덕 대표께서 조금 수습반으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초재선급의 초짜를 데려왔다면 공천이 잘 됐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휘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 당의 현재 이 과도기적 입장에서 100% 완벽한 인선과 공천이라는 게 참 있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전제로 바라보니까 왜 저도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준숙 위원장처럼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자기가 자기 변호사비 내면서까지 민주당에 이틀 출근한 이준숙 위원장 탄핵시켜가지고 그 고초를 겪게 했잖아요. 수갑차고 이런 분을 저는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잘라내는 건데 너무 훌륭해서 잘라냈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저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숙 위원장의 쓰임에 대해서 분명한 화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가지 단서만을 가지고 이 공간 위에 이제 모든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훼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좀 더 이상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좀 그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관위원장이 개별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 후보들과 좀 직접적으로 접촉 반경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제 임명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재임명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마저도 장동혁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성문법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싸우고 뭐 이력이 좋고 뭐 젊은 청년이고 뭐 재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트집 잡을 거리 한두 가지 끄집어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문법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국민의힘의 룰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밖으로 깨어나와서 알을 깨고 나와서 무언가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는 다르다라고 하는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그렇게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 당원들의 소구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제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당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당대표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거는 경험치 부족의 어떤 한계일 수 있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공천 과정에서도 대표가 오로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이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극복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저녁 8시에 구구 라이브 저희 방송에 또 이제 와주신다고 예, 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예. 또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구구 라이브에서 한번 또 네, 신나게 그때 이제 제가 좀 진행을 하는 입장으로 해서 네, 한번 우리 대표님 모시고 예. 대담 나누게 그럼 오늘 되었습니다. 저녁에 8시에 구구 라이브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